네, 반갑습니다. 네, 김민철입니다. 네, 결혼할 때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집안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이 하자. 그리고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빨래하는 거,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 쓰레기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이불 개는 거. 가만히 보니까 살림을 제가 다 했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저희가 셋을 키웠는데요. 저희는 다 그 천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역할 분담할 때 빨래를 누가 한다고 그랬죠? 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용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쌓여 있어요? 네, 기저귀 쌓여 있죠. 우리 아버님들은 그거 뭐 한두 개 빠는 거 뭐 대단해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아이들이 한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개가 나오죠? 수십 개가 나오죠. 가끔 이제 덩어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천기저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빨대 어떻게 빨아야 돼요? 손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대대로 제가 했어요. 네, 열심히 빨습니다. 근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았습니다. 왜요? 제 아이 거기 때문에. 가끔 냄새도 맡아봅니다. 거시기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기저귀를 사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삶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삶았는데 그 삶는 것도 이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열심히 삶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제가 태워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든 거예요. 하나는 뭐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때다, 잘 됐다. 네. 왜 잘 됐어요? 이제 안 빨아도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혼났다.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아니나 달라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천기저귀도 좋은데 요즘에는 그게 한 25년, 26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막 유기농 뭐 기저귀도 면기저귀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쓰자. 그래서 이제 설득을 저희 아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용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이전보다 2배의 천기저귀를 끊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열심히 빨았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간이 저희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죠? 표정이 좀 네.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했어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수고했다는 그 말을 제가 알아듣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은 경우 나는 사랑을 줬으니까 당연히 받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한다고 I love you 얘기했는데 상대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오아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 라고 그것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래서 말이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그때마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녹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편집해 주십시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처갓집 갔을 때는 이렇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목 쑤셨거든요. 근데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집을 지을 때 보면 이제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배관, 전기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 그러니까 토목 공사하는 거 외에는 집을 한 채를 혼자
지실 수 있도록 손기술과 부지런함을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명절날 이렇게 제가 고기도 굽고 막 심부름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 저희 장인어른을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앉아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죠. 조금만 어떻게 좀 이렇게 어질러피 있으면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 부치고 누가 이렇게 하거나 고기 굽거나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뒷정리를 장인어른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은 어때요? 그냥 음식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장인어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남편 있으면 좋겠죠. 예.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또 있어요. 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내가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뭐 좀 과하게 했을 때 수고했어 했던 말들이 그때 왜 그런지를 이해됐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탱크는 용량이 달랐던 거예요. 자라면서 누굴 봤어요? 아빠의 그 부지런함을 본 거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예. 저는 저희 장인어른의 부지런함에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원하는, 그리고 저희 아내의 원하는 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족된 크기가 달랐던 거죠.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왜 만족을 못하지? 그때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많은 경우 우리는 주면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을 받을 때 그 느낌의 크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할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좀 서로 나눔 시간도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네, 괜찮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상담가이시기도 한데 거의 한 40년 동안 결혼 상담, 부부 상담을 주로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가정도 상담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들 보니까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충족이 되었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저 사람은 진짜 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5가지의 패턴으로 나눠졌습니다 라고 한 것이 뭐예요? 그게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싱글을 위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메인 책은 부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오늘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계신 어머니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머니들 좀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검증됐다는 겁니다. 물론 5가지 사랑의 언어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이것만이 사랑을 주고받는 그 패턴과 형식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증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미리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이 목사님에게 좀 미리 드렸는데요. 한번 먼저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볼게요. 서로를 좀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은, 저분은 이게 1 언어구나라는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인정하는 말이 제일 1 언어. 그러니까 1 언어라는 건 점수가 제일 높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점수가 제일 높은 게 똑같으면 2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인정하는 말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서로 좀 보시고요. 네, 서로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자, 손 내리시고요. 그래서 함께 앉아 계시는군요. 자, 선물이 제일 높았습니다. 선물. 한 번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집에서 뭐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갖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봉사가 높았습니다. 봉사도 좀 많네요. 네, 손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스킨십이 제일 높았습니다. 2분. 네. 선물 1분, 스킨십 2분. 네, 맞습니다.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스킨십의 20% 정도가 나오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 3%에서 5%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대충 계산해도 3%가 안 되죠. 이게 지금 문화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체크했을 때 점수가 어떤 거는 막 예를 들어서 스킨십 같은 게 0점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나는 이게 전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충족도입니다. 점수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굳이 5개 중에 1 언어를 선택하느냐. 하나가 1 언어가 다른 4가지보다 정서적으로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인정하는 그러니까 선물이 1 언어인 분은 주변에서 어우 되게 예뻐요. 처음에는 그래 나 예뻐.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계속 예뻐 아름다워 이 말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짜증나요. 말 그만하고 달라고 이렇게 됩니다. 왜요? 선물이 1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 언어를 먼저 충족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어들을 사용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1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내가 1 언어인 경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이 1 언어인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에게 내가 되게 좋아, 기분이 좋고 저 사람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내 1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끔가다 진단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더 정확한 건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과 가족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짜증을 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좀 사줘. 왜 안 사줘? 이것 좀 줘. 왜 안 해줘? 자꾸 그 말이 빈번하게 나오면 지금 뭐가 좌절된 거예요? 그 욕구가 좌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사랑을 깊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말로써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옆에 와서 자꾸 좋은 말 해도 동사인 언어가 1 언어인 분들한테는 말로 그러지 말고 움직여!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자기의 1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인정하는 말은 인격과 능력을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미리 나눠드린 강의 안에 빈 공간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여기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정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드러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올수록 특히 부부간이나 자녀를 키울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 아니면 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계속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 말이 세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 셋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이제 어머니들 가운데 좀 이게 손자 손녀가 있는데 이제 그 출가한 자식들이 뭐 아들 셋인 경우들도 있죠. 아들 셋인 분들은 굳이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이미 삶으로 경험을 다 하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는 조곤조곤하고 사뿐사뿐이고 어떤 분이 아들 셋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사가 돼 있죠. 그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톤이 높아지고 말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거든요. 이렇게 앉아봐. 뭐 이게 아니죠. 앉아. 뭐 이렇게 돼야지 많이 애들이 말을 듣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은 바로 부드러운 말이 되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하느냐, 인격 즉 존재 그 자체에서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뭔가 성과나 뭐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거나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그 자체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 인격, 존재를 갖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따라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며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이 세상의 그 은혜의 원리가, 복음의 원리가 통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회고요. 두 번째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보는 것이죠. 어때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뭔가를 이루고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 속에서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자녀를, 가족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성과를 이룰 때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능력에서 인정해 준다니까 어떤 것들을 잘 탁월하게 했을 때만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어를 100점 맞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게 뭐 날마다 있는 일에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와, 또 어떻게 하세요? 잘했어, 막 그렇게 해죠. 근데 보통의 뭐 여기 말고요, 이제 저쪽 동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수학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수학 여전히 역시 제가 100점 맞았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영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영어도 말이야. 국어, 영어, 수학 다 100점 맞았어요 라고 막 신나갖고 이제 칭찬 받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잘하세요?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뭔가 남들보다 잘해지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과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기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뭘까요? 사랑해, 잘했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왜 그게 1위일까요? 듣고 싶은 마음만큼 듣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때요? 잘하고 못하건 간에 어떤 움직임 속에서는 그 움직임이 미세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것 자체를 갖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배우자가 볼 때 저것도 사고 칠 텐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돼요?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잠재력과 그 의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이룰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도구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톤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잘 이렇게 쓰시는데요. 제가 잘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잘한다. 똑같이 잘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앞에 잘한다의 단어와 뒤에 잘한다의 단어는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설령 약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상대방이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하게 얘기하는 거고 부드럽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때 구체적인 것은 첫 번째 긍정적 에너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아니면 배우자가 때로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해요. 무섭죠? 아, 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갑니다. 너 그렇게 애가 산만하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와, 너 진짜 활력이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소파 밑에다가 양말을 벗어두냐고. 자,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 여러분의 남편들은 열심히 잘 듣는군요. 부탁인데 세탁기에 양말을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에서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은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돼요? 여과 없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꾸짖을 때 상대방이 긍정적인 좋은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약간은 뭐예요? 식상한 감정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얘기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너 잘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마음이 안 담긴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상대방이 느낍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더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나 자녀들을 갖다가 키울 때 처음에는 한 30분은 예쁘잖아요. 그다음 한 30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왜 안 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너 안 가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느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불꽃 같은 눈자로 째려보면서 너 안 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와, 너 할머니는 엄마는 지금 너 더 있고 싶은데 너 지금 학원 갈 시간 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속마음은 내쫓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위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을 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을 갖다가 자꾸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칭찬할 때는 구체적 칭찬이 되게 중요해요. 어머 너무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강적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예쁜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곤란하죠. 어디가 예쁜가? 다 예뻐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식상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나 칭찬할 때는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자녀나 배우자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내 감정의 이 평정심이 깨졌을 때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요? 내 마음에 진심이 안 담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 좋을 때 상대방도 분위기 좋을 때 그때 이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제가 시간을 1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의 장점을 써보는 겁니다. 하나를 쓰셔도 좋고 두 개를 쓰셔도 좋고 세 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의 장점을 써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착하다, 순하다, 온유하다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착하다고 하면 뭐 어떨 때 착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행동 언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남편은 매일 저녁에 분리수거를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행동을 갖다가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쓰셔도 좋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두 개. 또 너무 많아요? 계속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가셔서는 한번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점을 한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 100가지는 대신 착하다, 순하다, 온유하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종류가 다른 걸로. 자.
지금 우리 기말고사 보는 거 아니니까요. 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없는데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 쓰셨나요? 네, 이런 표정을 보니까 빨리 진행해라는 표정을 드셔서 두 분씩 짝을 지세요. 두 분이나 세 분씩 짝을 지셔서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을 자랑할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들으실 때 되게 중요합니다.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오, 진심으로 너무 좋겠다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 너 잘났다 너만 그러냐 뭐 이렇게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으시고 되게 격려하시면서 너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남편 두셔서 너무 좋겠어요. 그럴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네가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두 분씩 짝을 지셔서 한번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얘기하세요. 네. 자, 우리 2층도 같이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중간에 끊지 않으면 여러분 밤새실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다른 데서는 이렇게 가족의 장점을 서로 좀 얘기를 나눠보세요라고 하면 딱 한마디씩 하고 다 저를 쳐다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안 끊으면 계속 갈 것 같아서 요 다음 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은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해서 또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면서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인정하는 말이 1 언어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간 속에서 그 시간을 갖다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는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 함께 있어 그것이 아니라요,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각자 방에 들어와서 자기 일만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특별히 가족들 간에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따로따로 먹든지 같이 먹어도 어떻게 해요? 다 각자 핸드폰 앞에 놓죠. 이렇게 잘하세요? 네. 그렇게 놓는 경우들 있어요. 근데 더 심한 경우 아이들 어떻게 해요? 꽂죠. 이어폰 꽂고 차단되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되죠.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시간의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공감이 있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말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그냥 원웨이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함께하는 시간의 대화는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 받아야 되죠.
이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공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말만 하고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는 자녀들한테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요. 대화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점검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부모님들은 얘기 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어느 정도 해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은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대화 안 한다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말씀 많대요. 근데 왜 대화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대요. 왜? 그러면 좀 듣기가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틀린 말해요? 아니래요. 맞는 말만 한대요. 근데 왜 그래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걸 일부러 인문학적 용어로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잔소리의 뜻이 뭐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지시와 권명과 명령이죠. 이때의 대화는 뭐냐면 공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서로에게 질적으로 충실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해서 너 일로 와봐. 신랑 일로 와봐. 앉혀놓고 계속 서로 째려보면서 10시간 있어봤다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질적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함께하는 행동이 단 10분이나 할지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요 그게 충족이 돼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있어도 어떤 경우에 있어도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할 때 있으시죠?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때 왜 불편해요? 서로 공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자녀가 하고 싶은 것, 남편이 하고 싶은 것과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함께 그 행동을 하면서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합의하에 같이 함께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0분만 같이 해도요 그것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당신만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상은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랑 남편만 남아있어요. 아니면 나랑 내 아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저기 사진 보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원에서 저러고 있어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저거를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저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냐면 지금 저 두 사람은 같은 게임을 하고 있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고 했지만 보통은 어때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남편과 아니면 자녀가 있을 때 핸드폰 하면 그때 핸드폰으로 같이 게임하는 경우들은 드물죠? 네. 그래서 한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연애 중에 막 5시간 같이 있고 나서도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쉬워서 중요한 얘기 이따 가서 전화로 해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빨리 안 나가? 막 이렇게 나오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함께할 때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을 마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눈을 마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잠깐만요. 눈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의 눈을 지그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 정서상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걸로 부부 워크숍을 할 때 보통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실습을 되게 많이 듭니다. 또 이때 어떤 실습을 하냐면 부부끼리 마주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눈으로 말을 하세요라고 30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5초 지나가면 여기서 빵빵 터집니다. 그리고 막 서로 웃기고 난리 났습니다. 어색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연애 때도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아니래요. 연애 때는 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너무 익숙하고
상대방의 눈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이걸 3분까지 갑니다. 간혹 30초, 1분이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조사를 해요. 속으로 숫자 셌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숫자 세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3분을 가면 지난 결혼 생활이 파노라처럼 지나갑니다. 그럴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들을 눈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소리를 언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눈으로 얘기하거나 몸으로 얘기할 때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할 때는 눈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어른들이나 좀 연장자를 눈을 보는 건 쉽지 않죠. 한국적인 정서에서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눈 깔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바로 쳐다보기보다는 이마를 보거나 말하는 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공감 있는 대화로 얘기하면서 내가 할 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잘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가방 집어던지고 내가 학교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얘기를 주기장창해요. 그럼 그때 엄마들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면서 그래 엄마 다 듣고 있어. 엄마 핸드폰 하면서 엄마 듣고 있어. 어디까지 얘기했어? 계속 얘기해. 이거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집중 못하는 거예요. 경청하지 못하는 거죠. 경청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갖다가 온전히 집중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연결된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연결된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주고받음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소통 훈련을 시킬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좀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연결의 흐름이 안 돼요. 이분은 극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다가 숨 쉬는 그 틈을 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단절된 대화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잠깐만 내가 잊어먹을까 봐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안 잊어먹습니다. 내가 잊어먹을까 봐 하는 얘기는 잊어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단절시키거나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고 이러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표정이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를 믿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안정감과 평안함입니다. 안정과 평안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서 자꾸 꼬이기 시작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말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중요한 이 원칙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의도와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의도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다 알죠. 그걸 밖으로 이야기하는 게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습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말투나 쓰는 용어나 제스처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이 되냐면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아니라 심한 경우 어떤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남편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냥 드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표현할까 거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표정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한 말 다시 나에게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듣는 사람들은 뭘 들어요? 의도를 들어요? 표현을 들어요? 표현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사춘기 자녀나 사춘기에 있는 손자, 손녀가 있으면 이 의도와 표현의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혹시 여기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자녀 있으세요? 없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그 친구들을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렉트 메시지, 즉 있는 그대로 아주 쉽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현만 들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키우다가 여러분들 어머니들 화나면 어때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얘야 말 잘 듣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막 짜증 나죠. 화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최고조에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너 집 나가 이러죠.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너 이 새끼 어디 나가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나가라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의도는 뭐예요? 내 말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너 집 나가로 표현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뭘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집 나가라고 할 때 내가 엄마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짜증내면서 나가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표현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듣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뭐냐면 불편한 거예요. 서로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해도 자꾸 어긋나고 그 다음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연결의 대화 가운데는 이 의도와 표현이라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들을 때는 배우자나 자녀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걸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괜찮아 얘기했는데 괜찮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표정도 보셔야 되고요. 어떨 때는 뭐 말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안 그런 경우이죠. 뒤돌아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물어봐 주지.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한국 사회는 뭐 어떻게 돼요? 최소한 몇 번 물어봐야 돼요? 3번은 물어봐야죠. 뭐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군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저게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와 표현들을 잘 유념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한 달 동안, 한 달이 너무 길면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을 한번 한 가지만 세워보세요. 나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가족과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단 뭐 손 붙잡고 저녁에 기도하기 이런 거 빼세요. 예. 괜히 그런 거 했다가는 남편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분위기 좋을 때 하시고 이제 뭐 여행 가기. 근데 단순하게 여행 가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공원이 있으면 매일 저녁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만 세워보세요. 한 가지.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옆에 사람 컨닝하시면 돼요. 좋은 거면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족과 함께하기. 아니면 친구와 함께하기. 아니 우리 구역 식구와 함께하기. 이것도 괜찮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자, 한번 옆에 사람하고 나눠보시겠어요? 옆에 분과 한번. 자, 뭐 할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나 이거 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신 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좀 나누라고 이렇게 부탁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끔가다 이제 같이 나눈 분들이 이제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거 하고 있어? 뭐 이렇게. 그게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질적으로
시간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상대방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공감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선물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한 분 나오셨는데, 선물은 어떤 그런 기능이 있냐면요, 단순히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물이면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오다 주었어 뭐 이런 거는 그건 되게 성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보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제가 어떤 청년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우리 애는 뭐 집에 곰 인형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길래 갔더니 방 안을 가득 짰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곰 장사하냐? 곰 장수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몇 월 며칠 날 누가 줬는데 어떤 상황에서 뭐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곰 인형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줬던 사람과 상황과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선물을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잘 담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물이 일 언어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받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관찰을 잘 해야겠죠. 여러분, 선물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크기와 액수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그렇게 큰 거 안 바라잖아요. 작은 거 1캐럿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만족하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크다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 좋잖아요. 네. 뭘 좋아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뭘 주면 좋아할까?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손녀가 뭘 주면 좋아할까?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의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떠올리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아버님들만 놓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를 갖다가 거의 좀 강조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제발 검정 봉지에다 갖다 주지 말고 뭐 이런 것부터 이제 구체로 시킵니다.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주고 욕 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거 사왔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훈련시키는데 어머니들은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선물을 바라보면 저건 이제 정리지 이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생각하면 계속 갖고 가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을 정리를 할 때 선물은 잘 정리 안 하잖아요. 정리할 때가 있죠. 뭐예요?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거나 기억나지 않거나 이거 누가 줬지? 라고 버렸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거 내가 저번에 준 건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물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뭐세요?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하나씩만 써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빌미를 드릴게요. 오늘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쓰고 집에 가서 그걸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차피 여러분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생일이나 기념일일 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죠. 그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액수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성이 담긴 거. 그런 거 쓰세요. 자, 여러분 잘 쓰실 것 같아요. 남편들한테 하면 뭐냐면 나 자체가 선물 아니야 이런 분들 계세요. 자,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 자, 쓰셨어요? 네. 자, 이거는 나누지 않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시자마자 가족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가 있으면 딱 두고 야, 오늘 교회에서 이거 시켰으니까 네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뭐냐면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특별히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는 제가 잘 끓입니다. 제일 잘 끓여요. 근데 끓일 때마다 물어봐요. 뭐 넣으면 좋아?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 스팸을 넣어주세요. 오늘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라고 해요. 제가 뭘 넣고 어떻게 조리하면 제일 맛있게 나오는지 저는 알지만 가족이 전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참조를 합니다. 왜요? 그게 봉사예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방법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효율이 떨어져도 볼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2번 일을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니면 손자 손녀가 설거지 해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2번 일 만들지 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와, 당신이 하니까 힘도 있고 와, 때도 잘 지고 너무너무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다음에 또 해요. 근데 그거 보고 세제가 빨리 없어지는 이유를 알았구만.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설령 2번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일을 해도 어떻게 돼요? 칭찬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모든 일에는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어떤 그 경제적인 소득을 얻어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면 당연히 나가서 일해서 가정경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아내니까 당연히 아침밤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 배우자들이 아니죠. 근데 아무도 이렇게 자 배우자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역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엄마가 사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봉사에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꾸기시렁거립니다. 저도 뭐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면 왜 이렇게 많이들 내놨어? 뭐 이러면서 이제 물론 안 들리게 합니다. 들리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입견 없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 강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이니까, 여전대 회장이니까 회장으로 뽑혔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는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섬길 봉사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한 가지라도 적어보세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고 싶다. 어떤 걸 하면 가족들이 기분이 좋을까? 네, 그걸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가족봉사를 적으신 분들은 한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좀 봉사하고 싶어, 이걸 좀 더 하고 싶어 라는 걸 적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쁨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쁘죠. 그것이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시겠어요? 나 우리 가족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해줄 거예요. 한번 짧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에휴, 나는 나이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했는데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과 섬김을 얘기하다가 권사님 몇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나이도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낙심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들이 마침 중보기도팀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씩 웃으면서 기도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고 인생의 그 연륜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나이 든 권사님들이 1분 기도하는 건 시간의 1분이 아니에요. 인생이 담긴 1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다음부터 기도 소리도 더 커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봉사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언어가 일 언어인 거나 가족 가운데 일 언어가 봉사인 경우는 내가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더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관찰하시고 항상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아까 몇 분 계셨는데, 스킨십은 신체 접촉을 통한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이 힘과 용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비언어적 요소이긴 하지만 강력한 용어입니다. 특별히 어때요?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축복할 때 이 스킨십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 접촉이 적절해야 됩니다.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하는 것도 또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아들 키우면서 이제 제일 먼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아들을 안았는데 아들이 거부해요. 그때 막 되게 이제 섭섭하고 막 낙심되죠. 예. 그 아이가 엄마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놈 새끼 키워놨더니 이제 뭐 엄마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혼자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려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신체 접촉을 어릴 적의 접촉과는 수위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을 만진다는 건 나를 만진다는 뜻이 있고요. 특별히 위로와 사랑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건 애착관계 이론으로 실험이 되었는데요. 약간 그 무리에서 힘들어하던 원숭이를 사육사가 4번을 안아줬더니 이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8번을 안아주니까 다시 무리로 들어가서 잘 지냈고요. 12번을 안아주니까 행복하게 거기서 이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슬퍼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 인생은 그런 거야, 뭐 다 누군가 다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그런데 말 없이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면 거기서부터 위로와 또 애도와 격려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실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안아주실 수 있으시면 안아주시고요. 악수하실 수 있으면 악수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너무 아름답게.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집에 가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오면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가족끼리 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을 제가 좀 빠르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어떤 점을 배우고 뭘 느끼셨는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깐 한 30초 동안만 나 이런 거 좋았어요. 나 이런 거 한번 실천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기념일이죠. 네.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결혼 생활이 뭐 40년, 50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결혼 기념일, 특별히 이제 부부간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생일 이런 것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 추억들을 이렇게 되새기죠. 저에게도 약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작년 6월 26일이 저희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25주년이었는데 그때 왜 기억에 남냐면 그때 하루 종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어요. 아내가 암 3기여갖고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침 한 7시 반부터 저녁 한 8시 넘어서까지 하루 종일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축복해 주면서 또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제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 5년 뒤면은 대부분 이제 암이 완치 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혼 30주년이 될 때는 내가 우리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적금을 들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좀 지나서 7월 2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어떤 일이 좀 왔냐면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들을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중에 만날 때 제 아내에게 나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왔어라고 고백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응급실에서 작별 인사도 못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쉬움이 있죠. 제가 힘들 때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러넣었던 그 아내가 지금은 천국에 있다는 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줄 그 아내가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별의 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언젠가 내가 하겠지.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아니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요. 우리가 작별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이웃, 교회 성도들 만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시간 동안